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파트 2. 비만 거짓말. 더 운동하고 덜 먹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 비만은 동반 질병이다. 어떤 질병으로든 이어진다. 비만할수록 치명적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비만해지지 않으려고 늘 애쓰는 것이야 당연하다. 우리가 비만해지는 까닭을 설명하는 주요한 모형이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균형 모형으로 열량은 단지 몸을 위한 에너지 곧 연료로 본다. 몸에서 태우는 수준보다 열량을 더 많이 먹으면 초과분이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런 논리가 의료계의 기본 견해였다. 다른 하나는 신진대사를 고려해서 새로 제안된 개념이다. 탄수화물 인슐린 모형이라는 개념인데 중심 내용은 이렇다.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과 다른 호르몬이 작용해서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는데 그러면 긍정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기성 의료계는 여전히 이런 접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1칼로리는 서로 같은 1칼로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는 먹는 열량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열량이더라도 인슐린 수치를 높여 지방을 저장하고 배고프게 만들 수도 있고 그저 에너지만을 줄 수도 있다. 비만은 이 모든 질병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인슐린과 토르가 활성화되어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생긴다. 2001년 미국 공중위생국 국장인 데이비드 세처 박사는 전임 국장인 루서 엘 테리 박사가 1965년에 흡연 보고서를 펴내고 당시 급증하던 폐암 발병에 대처한 전례를 따르고 싶었다. 이번 유행병은 비만이었다. 그는 두 사례가 닮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중위생국의 권위를 이용해 국민의 시선을 끌려고 했다. 그래서 공중위생국 국장이 지닌 영향력과 권위를 모두 동원해 이렇게 단언했다. 과체중 그리고 비만은 열량 섭취가 과도하고 신체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다. 달리 말해 1칼로리는 1칼로리라는 뜻이었다. 2003년 공신력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비만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식단과 생활습관 요인이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대표 리뷰 논문을 쓸 학자로 콜로라도 대학의 제임스 힐 교수가 선택됐다. 힐은 사실 오랫동안 탄수화물, 특히 설탕을 섭취할 때 얻는 가치를 옹호해왔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였다. 타우부스는 저서에서 이렇게 그를 고발했다. 다이어트 식단에도 설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를 심지어 제당협회 돈을 받고 썼다. 고탄수화물 하물며 설탕 범벅인 식사가 일부 인기 있는 다이어트 이론에서 주장하듯 과식 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낮출 것이라고 가정했다. 힐은 저열량, 저지방 식단과 애킨스 식단을 대조해 임상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02년 한 해에만 $30만 넘게 받았다. 게다가 체중 감량 식단의 올레스트라 같은 지방 대용물을 사용하는데 그럴듯한 근거가 되어줄 시험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립보건원에서 $500만 지원한 애킨스 식단 후속 시험에 참여한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살을 빼는 방법은 단식, 인슐린과 토르 리셋에 달려있다. 당뇨병 거짓말. 살이 찌고 충치가 생기는 것만 아니면 설탕은 해롭지 않다는 거짓말. 설탕이 단지 몸무게를 늘리고 이빨을 썩게만 하는 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해롭다. 설탕은 토르 스위치를 켠다. 토르가 활성화되면 여러 질환이 뒤따라온다. 당은 탄수화물의 한 유형이다. 탄수화물의 다른 유형으로는 녹말과 섬유질 등이 있다. 당은 단일 분자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당류를 단당이라고 한다. 포도당이 그 대표적인 예로 글루코스라고도 불린다. 이처럼 단당류의 이름은 오스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프룩토스와 갈락토스도 그렇다. 분자들이 사슬 형태로 묶인 다당류도 있다. 포도당 분자 여럿이 다당류 사슬로 결합된 물질이 녹말이다. 녹말은 밀, 감자, 옥수수, 쌀과 같은 식물에 들었다. 다른 형태의 다당류도 있는데 그중 소화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다당류가 바로 섬유질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단당이 과당이다. 과일에 든 천연 단당류다. 과당은 천연 탄수화물 중 단맛이 가장 강하다. 포도당은 몸속 모든 세포가 사용하는 데 비해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할 수 있다. 다른 신체 조직은 대부분 과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 과당 콘시럽 혁명. 탄수화물과 당을 정제하면 어째서 건강에 더 해로워지는지 앞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에 옥수수를 산과 효소로 처리해 시럽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다. 이 옥수수 시럽은 약 55%의 과당과 45%의 포도당으로 구성됐다. 옥수수 전분의 포도당 분자 사슬을 쪼개는 방식으로 시럽을 뽑은 다음 다시 효소로 처리해 포도당 분자의 일부를 과당으로 변환한 제품이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늘날 악명 높은 고가당 콘시럽이다. 고가당 콘시럽이 개발되자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방금 든 우수한 특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격도 같은 양의 자당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대개는 미국 정부가 옥수수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보조금 액수가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많은 천문학적 규모였다. 고가당 콘시럽 사용량은 증가했고 비만, 당뇨,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 등도 따라서 늘어났다. 설탕은 비만과 충치 말고도 당뇨병을 유발한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질병 중 하나다. 모든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높인다. 사실 오늘날 일부 학자는 알츠하이머병이 본질적으로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명 당뇨병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다. 사명 당뇨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할 수 없게 될 때 나타난다. 인슐린은 기억과 학습을 포함한 기초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공복 포도당이 상승하는 경향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포도당 변동성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HbA1c 수치가 높은 상태도 인슐린 저항성이다. 공복 인슐린이 상승하는 경향도 인슐린 저항성이다.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인슐린 변동도 인슐린 저항성이다.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몸에 해롭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도 그렇다.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당화 반응을 일으킨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토르 활성화가 만성이 되어 불러오는 모든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2형 당뇨병은 탄수화물 독성과 불내증의 질환이다. 약물 복용은 해결책이 아니다. 식단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옳다. 실제로 당뇨병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연구에서 밝혀냈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효과가 있다. 지방간 거짓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치료법이 없다는 거짓말. 나폴디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간 질환이다. 1980년 이전에는 지방간 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그건 알코올 섭취 때문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문제가 발견된다. 지방간 질환에 걸리고 간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간에 지방을 만드는 것은 당이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고가당 콘시럽을 사용하는 데 있다. 콘시럽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거의 반반씩 섞여 이루어져 있다. 포도당은 10%만 간에서 대사가 되지만 과당은 100% 간에서 대사가 된다. 과당은 간에서 데노보 지방 생성을 일으켜 지방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지질 혈증과 인슐린 저항을 불러온다. 신진대사에서 과당이 몰고 오는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7에서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마이야르 반응을 부른다. 또한 지방간도 다른 대사질환과 마찬가지로 토르를 항상 활성화시킨다. 나폴디를 치료하는 방법은 당연히 콘시럽을 먹지 않는 것이다. 고혈압 거짓말. 고혈압은 약물 치료가 최선이다 라는 거짓말. 고혈압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병증이 아니다.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진단 기준 중 하나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 그리고 고혈압도 그 밑바탕에는 비만이나 당뇨병을 일으키는 구조와 똑같은 대사 문제가 깔려있다. 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이던 약물만 쓰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물을 통해 혈압을 내리면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문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지 약으로 증상을 숨기는 것은 아니다.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 때는 1901년이었다. 독일군은 유보트 잠수함에 쓸 더 나은 윤활제가 필요했다. 독일 과학자들이 액체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부분적으로 굳힌 고체 유지를 만드는 법을 궁리해냈다. 이 제조법은 나중에 프록터 앤드 갬블에 팔렸고 이 미국 회사는 그 기름을 제빵과 튀김에 쓰는 식용유로 팔기로 결정한다. 바로 크리스코라는 쇼트닝 제품이다.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생겨나 심장질환이 폭증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크리스코는 이후 제조법을 조금 바꾸어 1회 섭취분당 트랜스 지방을 0.5g 이하로 줄였다.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해준 편법이었다. 이어서 프록터 앤드 갬블은 미국 심장협회에 $170만 지불하고 신제품 크리스코를 홍보하면서 이 기름으로 요리하면 동물성 지방을 쓰는 것보다 건강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저자는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다.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름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 기름을 요즘 말로 극혐한다고 말한다. 1. 카놀라유 2. 옥수수유 3. 면시류 4. 콩기름 5. 해바라기유 6. 홍화유 7. 미강유 8. 포도씨유. 이 8가지 기름은 종종 건강한 식물성 기름으로 홍보된다. 사실이 아니다. 버터와 우지 기라는 인도식 버터 기름,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 등이 건강한 기름이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이따금 진짜 보약은 밥을 굶는 것이다. 농업혁명이 일어나 사방에서 농사를 짓고부터 식품을 저장하고 하루 중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전에 살던 수렵채집인 조상은 간헐적 섭식 방식으로 생존했을 것이다. 음식을 먹는 사이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히 길었을 법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케톤증 상태에서 지방을 연료로 태우고 토르를 줄이는 등의 유익한 대사 효과를 얻었다. 먹는 시간을 제한하면 과학적으로 좋다. 언제 먹느냐가 무얼 먹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다.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12시간 이상에서 8시간으로 단순히 좁히기만 했는데도 대사 건강이 좋아졌다. 여기서 다시 체중이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개선됐다. 무엇을 먹든 종일 우물거리지 않고 하루에 2끼나 한 끼만 먹는 편이 좋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두 차례 많이 먹으면 조금씩 자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하다.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 또한 연구진은 개에게 하루 한 끼만 먹여보았다. 그랬더니 인지 기능 장애가 줄고 내장과 치아, 뼈, 신장, 간 등의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건강 전반이 개선됐다. 이런 결과가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성인이면 해당할 거라고 믿는다. 20년 전에 한 영양사 곧 저자의 어머니는 하루에 조금씩 6에서 8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과체중,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을 얻었다. 항상 배가 고픈 상태로 지낸 건 덤이었다. 지금은 반대로 일주일에 6에서 8끼를 배부르게 먹는다. 1일 1식이 기본이다.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다. 12시간 안에 한 끼나 2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도 금물이다. 물, 블랙커피, 무가당 차를 마시는 건 괜찮다. 더 오랜 시간 굶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감행해봐도 좋다. 식사 시간을 다른 일에 쓰고 싶은가? 식비를 아껴서 다른 걸 사고 싶은가? 그러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아침밥을 거르면 된다. 여분의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점심도 건너뛰도록 조언한다. 케톤증.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강 설계를 충실히 따르면 대개 케톤증이 생기는데 그건 좋은 일이다. 건강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케토시스는 잠시 부는 건강 열풍이 아니다. 약 1만 2천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250만 년 동안 인류가 누린 건강한 기본 영양 상태였다. 그렇게 믿을 이유는 많다. 우리의 수렵채집인 조상은 여러 면에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식생활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농업으로 전환한 대가를 현대의 우리도 대사질환과 염증, 건강 악화 등으로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케톤증이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케톤을 연료로 쓰는 상태를 말한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하루에 50g을 밑돌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저장해둔 글리코겐이 바닥난다. 그러면 신체는 대사 변화를 겪는다. 이때 2가지 과정이 일어나는데 바로 포도당이 신생합성을 거치고 케톤이 생성된다. 포도당 신생합성은 몸속, 특히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경로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포도당 신생합성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포도당을 대신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케톤체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저혈당으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 저장되는 지방과 포도당이 확 줄어든다. 이때 다른 호르몬이 변화를 겪으며 지방 분해가 증가해서 지방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방산은 대사를 거쳐 아세톤 같은 기본 케톤체가 된다. 케톤 식단을 유지하면 케톤이 쌓이는데 이런 대사 상태를 영양적 케톤증이라고 한다. 신체에 다시 탄수화물이 많아지지 않는 한 신진대사는 줄곧 케톤 상태를 유지한다. 영양적 케톤증 상태에서는 케톤체가 혈중 pH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작은 집단으로 생성되므로 상당히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증인 케톤산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때는 케톤체가 훨씬 더 커다란 집단으로 생성되어 혈중 pH가 산성으로 바뀐다. 케톤체는 심장, 근육 조직, 신장 등에서 수월하게 동력원으로 쓰인다.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케톤체는 슈퍼 연료라 불리는 아데노신 3인산을 포도당보다 더 많이 만든다. 그러면 신체는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꾸준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케톤체는 활성산소의 손상을 줄이고 항산화력도 강화한다. 케톤 식단이 선사하는 건강의 유익성은 엄청나다. 케톤 생성 식단 연구에 자원한 그룹에게 사흘간 케톤식을 먹게 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체중과 염증이 줄고 인슐린 감응성이 개선됐다. 당뇨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라면 당연히 케톤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 당뇨병의 생체 표지자 중 하나가 헤모글로빈 A1C인데 이것으로 지난 2에서 3개월의 혈당치를 측정할 수 있다. HbA1c 수치가 높으면 2형 당뇨병 환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HbA1c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 정제 탄수화물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 책은 총 12장에 걸쳐 당뇨와 대사질환부터 암과 알츠하이머에 이르기까지 잘못 알려진 의료계의 거짓 상식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노화와 결국에는 죽음 자체를 포함하는 주요 만성질환의 뿌리는 대사 기능 이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명의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로 책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는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매일 그리고 몇 끼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오래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당뇨 코드와 비만 코드 그리고 암 코드의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내용이 많은 책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책이다.